네, 오늘의 순서는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그다음에 파트 1, 2, 3,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조금 된다면 마인드셋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제 소개를 간단하게 먼저 드리면, 저는 4년 전에 창업을 했는데, 그때부터 한 3개 정도에 되는 제품을 잘 말아 먹었습니다. 그렇게 좀 많은 실패를 많이 겪고 나서 제가 집중을 해야 되는 그때 부분들은 더 작은 비용으로, 더 적은 리소스로 어떻게 더 많은 실험을 할 수 있을까? 약간 거기에 대해 되게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여러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게 됐는데, 실제로 제가 해봤던 실패를 안 해도 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저의 경험 삼아 공유를 하고, 그리고 이 경험들이 도움이 된다면 이것 가지고 수익화를 하는 것까지 저는 목표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거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아마 제 얘기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여기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고 중간중간이든 아니면 끝나고 나서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도 있고 각자의 정의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먼저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마법의 단어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이드 프로젝트 한다라고 하면 약간 좀 가벼울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어떤 뭐 부업을 한다든가 창업을 한다든가라기보다는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단어에 좀 꽂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무게를 많이 잡지 않고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단어 자체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있고, 또 리스크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지만 거의 없거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이 프로젝트의 장점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직업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좀 매여 있을 수밖에 없고, 직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매여 있잖아요. 근데 약간 다른 옆에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한다는 것이 사이드 프로젝트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다운사이드가 거의 없고 업사이드 무한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진짜로 우리가 리스크를 조절할 수만 있다면 큰 실패 없이 다른 수많은 기회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투자로 본다면 손익비가 매우 좋은 그런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이드 프로젝트 통해서는 보통 재미있는 경험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자기 개발에 연관이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부수입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부수입이라는 목표를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밑에 이어서 설명이 적혀져 있는데 이제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수입이라는 게 없다가 보면. 그리고 의미도 없어지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연히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더 지속해야 되는 이유를 찾지 못하게 돼서 그만두거든요. 근데 그게 그만둔다고 해서 나쁘냐? 사실 뭐 그것은 아니죠. 아니지만 그럼에도 조금 더 우리에게 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사실 부수입이라는 목표를 잡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진짜로 하지 못한 경험이 된다. 뭐 진짜로 재밌는 경험을 한다.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면 남아 있을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뭘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해본다라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답은 없지만 내 목표를 매우 뚜렷하게, 특히 목표라 하면 나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야지 여기 적힌 것처럼 잘할 수도 있는데 이거 그만둬야 될지도 되게 잘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안 되면 그만둬야 되는데 그것도 기준이 없이 하다 보면 계속 진짜 시간만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갖고 왔고요. 오늘 이 세션의 목표라고 한다면 이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것을 실제로 이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파트 1, 파트 2, 파트 3 연속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 제품 선정인데 되게 재미가 없죠, 내용이. 근데 내용이란 제목이 재미가 없는데 조금 저는 재밌게 하려고 좀 노력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재밌게 들어줄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그 사이드 프로젝트를 작은 사업이라고 친다면
제품에서 거의 승패가 정해지거든요. 이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아이디어가 중요하지 않냐, 아니면 팀이 중요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팀이든 뭐든 마지막 결과로는 제품이 나오는 거고 제품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그냥 웬만한 건 다 정해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리고 이 알베르트 사보이아라는 분이 아이디어 불패 법칙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구글에서 실패에 대한 그런 공식을 좀 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거기에 대해 좀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정의 내린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거든요. 뭐냐면 이거 될 놈 한국어로 번역하면 될 놈이라 번역하더라고요. 이제 right it은 될 놈, 그리고 wrong it은 안 될 놈인데 이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이 될 놈은 그냥 제대로 실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고 안 될 놈의 정의는 제대로 실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예시에 대해서 한번 밑에 이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세그웨이라는 이 전동 기계 그 전기로 이동하는 그런 킥보드 비슷한 그런 전신의 그런 형태인데 이 제품이 아마존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프 베이조스도 그렇고 그 스티브 잡스도 정말 아주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하면서 매우 매우 극찬을 했고 당시에 초기에 8천억 정도 투자를 받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무도라기보다는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그런 판매고를 올렸고 그렇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거의 없어졌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높이 그런 뭔가 가치를 인정받던 그런 기술도 지난 10년간 가장 실패한 기술이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실패를 예정하는 거나 그냥 미리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 것은 진짜 어렵다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제 될 놈 안 될 놈이라고 보면 아무리 제대로 정말 돈을 많이 들여도 넣어도 안 될 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이 예시를 통해서 하나에 보여드린 건데 그러면 어떤 실패들이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만약에 좀 더 본다고 한다면 이런 통계가 있어요. 이게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이거든요. 제일 첫 번째 1위가 42%인데 이제 생각해 보면 아무도 원하지 않는 제품을 만들어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기업이 정말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제품들을 몇 개나 만들어서 꽤 많은 시간과 돈을 날려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잘 안 된 이유는 사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되게 많거든요. 방향이 올바른데 시기가 안 맞을 수도 있고 뭐 돈을 충분히 태우지 못했을 수도 있고 뭐 진짜 충분히 실행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실패한 이유는 진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제 이따가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도전을 하는 것, 이제 그것 말고는 어떻게 보면 답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정답에 가까운 게 아마 그런 방향인 것 같고 그 방향대로 사이드 프로젝트도 이어서 그런 식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제품을 만들거나 프로젝트를 할 때 보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걸 하고 싶다기보다 좀 경쟁을 피하고 싶어서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똑같은 걸 판매하고 싶지 않다. 아니면 두 번째는 그냥 경쟁을 안 하면 적어도 지진 않으니까. 그런 마인드가 자연스럽게 사람한테는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새롭게 제품을 만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는 제품을 만들게 되는 게 정말 정말 많은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을지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밑에 다음 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글을 보면 이 구글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이런 무덤 같은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이게 뭐냐면 구글에서 이때까지 출시했지만 되지 않았던 그런 그러니까 사장됐던 그런 제품들을 여기다 모아놓는 사이트가 있어요. 아마 구글에 치시면 나오는데 지금 토탈 제품이 166개거든요. 아마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여튼 구글마저도 이렇게까지 많이 망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을 이렇게 세상에서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제일 많이 망하거든요. 여튼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좀 다르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최대한 적게 그리고 최대한 많은 시도를 목표로 한다. 이것이 이제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되고 그 어떤 통계에서 또 다른 통계에서 보면 첫 번째 창업에서 성공할 확률이 23%, 21%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두 번째 창업에서 성공할 확률은 21%인가 22%였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전의 성공이 다음 성공을 담보하지도 못하고 그 실패했다고 해서 다음 성공이 또 실패한다는 그런 확률도 별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게 여기 통계의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거를 어떻게 보면 벗어날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은데 그랬을 때 20%로 성공을 한다. 그러면
5번, 최소 5번, 아니면 많으면 10번 정도 시도를 한다라고 보면 한 번은 성공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이드 프로젝트는 특히 5번에서 10번 정도 한다고 보고 안 되면 빨리 갈아치우고 약간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최소한의 이제 시작되는 단계의 마인드셋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심 얘기, 제가 맥심을 어떻게 듣고 나서 되게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어요. 좋은 기업이 무엇인가, 이익이 나는 기업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맥심이 너무 좋은 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맥심은 엑시나이보다는 동서식품이죠. 동서식품은 가만히 있어도 8천억이 팔려요. 그러니까 사실 가만히 있진 않겠죠. 많은 그런 마케터나 그런 제품 개발하시는 분들이 일을 많이 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이 제품은 그냥 팔린다는 거예요. 그 동서식품에 요즘에 스타트업이 되게 뭐 어렵기도 하고 실제로 수익을 못 내는 그런 스타트업이 많고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동서식품은 그렇게 튀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그냥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뿐인데 굉장히 높은 매출을 내고 있었던 거여서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직원 수는 1,107명인데 작년 기준일 거예요 아마. 매출은 1조 6천억이고 그럼 1인당 14.5억의 매출을 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이제 좀 많이 달라지긴 하던데 많으면 한 13%, 14%, 적으면 한 8%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쳤을 때 이렇게 제가 그냥 대충 대략적으로 봤을 때 여기 평균 연봉이 7천이거든요. 7천만 원 주면 1.4억은 이익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어떻게 보면 조금 뭔가 힙하거나 뭔가 간지가 나지 않는 그런 제품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이익이 나는 제품은 이런 제품일 수도 있는 건 거죠. 그리고 저는 이걸 알고 나서는 정말 동서식품이 되게 훌륭한 회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나, 멋있는 거 하고 싶냐, 뭘 하고 싶냐 했을 때 저는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다음 단계에서 어떤 것들을 뭔가 얘기하면 좋을지 또 이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자료는 제가 공유를 드릴게요. 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막 다른 분들한테도 말을 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뭔가 완전히 새로운 걸 하고 싶어서 저와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무조건 처음에는 만약에 우리가 진짜 초보 창업가라고 한다면 레드오션을 보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레드오션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러니까 맞는 정의긴 한데 그건 거죠. 그 경쟁이 되게 치열하고 이미 어떤 기업들이 많이 이제 들어와 있고 근데 그렇게 그 반면에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경쟁이 되게 치열하다는 것은 시장이 되게 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고객들은 그 이 제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나 이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는 그런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레드오션에 있는 그런 제품 중에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 더 좋은 제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을 선정을 하는 것이 저는 사업을 하든 이제 어떤 성과를 내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가져야 되는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만약에 아이템을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첫 번째는 이제 고객이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이 고객이 이미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를 보는 건데 이거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지금 당 떠오르진 않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사과를 파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쉽잖아요. 왜냐하면 첨가물 마트에서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사과를 공급한다고 하면 좋은 사과를 저렴한 가격에 이제 공급을 해와서 어딘가에 팔 수 있을 것 같다. 그 파는 방법 자체가 쉽게 그려지잖아요. 당연히 어렵겠지만 처음 하면. 근데 만약에 전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모래로 만든 아주 비싼 컵을 만들어 판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미 컵이 있는데 왜 모래로 만들었는지 설명을 해야 되고 이 모래가 어디서 왔는지 설명해야 되고 약간 그렇게 치면 판매하는 것 자체가 난이도가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거를 할 것이냐 만약에 기존에 있던 거를 개선할 것이냐라고 하면 당연히 새로운 걸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나오기 위해서 네, 그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걸 갖고 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네. 아유, 죄송합니다. 네,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면 사실 그 니치 마켓을 찾고 그런 경쟁을 피하고 그냥 독점을 하는 아주 작은 마켓을 찾아라라는 그런 말들이 많은데 손자병법에도 실제로 안 싸우는 게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싸우는 곳은 그냥 시장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시장에 혼자 있으면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 제품을 만들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걸 꼭 저는 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실패를 몇 번 해봤다 보니까
이걸 굉장히 피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넣어봤고요. 그리고 모든 제품에 대체자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혹시 경쟁자가 누가 있냐 했을 때 경쟁자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없을 수도 있고 시장이 없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경쟁자를 못 찾는 거예요. 이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무조건 대체제가 있다는 걸 꼭 명심을 해야 된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에어비앤비나 우버나 카카오톡 이런 것들이 사실 완전히 새롭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구글은 야후가 있었고 이제 페이스북은 우리나라로 치면 다모임 같은 게 있었고 이제 에어비앤비 또한 매우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지만 카우치 서핑이라는 그 소파를 빌려주는 그런 무료로 소파를 빌려주는 그런 여행 플랫폼 같은 게 있었거든요. 거기서 나온 것이고 우버 또한 카풀한 문화가 당연히 있었고 카카오톡은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을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앱 같은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내 제품을 얼마나 쉽게 설명하는지라고도 바꿔 부를 수도 있는데 이미 어떻게 사는지 고객이 알고 있어야 그거를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에 기초해서 이제 꼭 아이템을 선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꼭 우리한테만 적용이 되냐 아니면 창업 초보한테만 적용이 되냐 그러면 그것도 진짜 아니거든요. 이 Y 컴비네이터라는 엑셀러레이터가 있어요. 미국에 있는 엑셀러레이터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제일 커다란 그런 스타트업 양성 사관학교 같은 곳인데 여기서 투자한 그런 비중을 보면 이제 B2B 소프트웨어 앤 서비스 보통 B2B 사스라고 불리는 분야에 43%를 투자를 하거든요. 이게 최신이에요. 2023년도 기준인데 제가 알기로는 근 한 5년에서 한 7, 8년 동안 B2B 사스에만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파는 것이 시장이 크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세상에서 제일 커다란 그러니까 혁신을 가장 많이 발굴해낸다는 그런 기업들조차 이미 시장이 있는 곳에서의 기회를 보고 거기에 투자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이런 거를 보고도 우리가 너무 새로운 거를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건 너무 어려운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템을 어떻게 찾냐? 그러면 좀 이게 좀 홍봉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조금 구체적인 예시를 좀 밑에 들어가지고 이제 설명 드려볼게요. 네 가지 기준이 있다라고 본다면 저는 이런 네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어디 나온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정리를 한 건데 첫 번째로는 가장 이제 욕망에 접근성이 높다고 보는데 남의 돈을 벌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명성을 얻게 해주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런 이성 친구를 만날 수 있게 해주거나 이거는 내 인생의 성공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매우 직접적인 욕망을 충족시켜 준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려운 일을 쉽게 해주는 건 거죠. 청소를 대신 해주는 것도 있고 뭐 빨래를 대신 해주는 것도 있고 그러면 내 생활이 몸이 편해지니까 이건 안락에 대한 서비스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감각적인 만족감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도 괜찮고요. 뭔가 마사지라든가 아무튼 그런 것들 직접적인 그런 즐거움을 주는 가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 사회적 가치를 주는 것들도 있어요. 내가 사회적으로 뭔가 기여를 하고 싶은데 그걸 대신해 주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그런 형태겠죠. 근데 저는 밑으로 갈수록 조금 더 어렵다고 보고 위로 갈수록 조금 더 쉽다라고 봐요. 이런 비즈니스, 특히 판매 입장에서 본다면. 그랬을 때 이제 팁이 하나 있는데 이 위에 네 가지의 어떤 내가 팔고 싶은 것이 이 위 네 가지 기준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만약에 보더라도 욕망이랑 직접적으로 연결을 지으면 조금 다르게 팔 수 있고 조금 더 확실하게 팔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밑에 책 얘기를 하고 싶은데 책이라는 그런 제품이 있다고 쳤을 때 출판사는 이제 책을 만들겠죠. 그러면 출판사의 목표는 좋은 책을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한테 좋은 지식을 전파한다. 그리고 좋은 작가를 발굴을 해서 매출을 높이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것이 여기에 목적이겠죠. 두 번째, 교보문고는 책을 유통하는 게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큐레이션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교보문고의 그런 특정 향과 분위기를 개발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봤을 때 트레발이라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여기는 독서 커뮤니티인데 여기는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에 돈을 매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트레발이라는 독서 모임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모임에서 책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이 책을 읽게 만드는 건데 결국에 여기서 모임에서의 제공되는 것은 누구랑 읽게 되느냐를 파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트레바리에 가려면 저렴하게는 19만 원, 그리고 많게는 한 30에서 40만 원, 많으면 50만 원 정도까지 돈을 내고 4번의 모임에 참석을 하게 돼요. 그럼 한 번에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돈을 내고 독서 모임에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왜 가냐라고 하면 평소에 못 만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성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와 비슷한 아니면 나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이 제품을 구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책이라는 같은 제품을 갖고 있는데 가장 욕망에 좀 가깝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을 갖고 있는 스웨바리는 가장 비싼 제품을 그러니까 객단가로만 쳤을 때 비싼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제품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물건 그대로 본다기보다 이 물건이 이 사람의 성공에 만약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 이성 친구를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 그렇게 연결을 지을 수 있으면 더 비싸게 판매를 할 수가 있고, 그것이 저는 비즈니스를 성공시키는 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PMF라는 개념, 이거 PMF 사실 이런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스타트업 용어를 별로 쓰고 싶진 않았는데 그냥 이 용어가 있으면 좀 설명하기가 편해서 갖고 왔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 프로덕트 마켓 핏이란 그건데 그냥 말 그대로 제품이랑 시장의 핏이 맞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PMF를 찾는 이유는 우리가 10,000원을 광고비를 태워서 매출이 2만 원이 나는 그 시기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건 비유인데 내가 쓴 돈보다 많은 돈이 벌리기 시작하는 그 시점을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건 정의마다 조금 다르지만 여튼 그래서 그 PMF를 찾자라는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제품이 고객한테 제대로 팔리고 있다. 그리고 마케팅만 더 태우면 완전히 이제 수직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는데 이거를 이렇게만 보면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거를 말씀드릴까 고민하다가 제가 팔고자 하는 강의라는 상품을 상품을 시장이랑 좀 맞닿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강의는 보통 초보자한테 초점이 가는 강의가 훨씬 많거든요. 이게 당연히 초심자가 많으니까 시장이 크니까 그렇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랑 조금은 다르게 어떻게 보냐면 초보자의 입장에서는 강의 듣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독학을 하든 강의를 듣든 그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리고 주변에 물어봐야 되거나 좀 귀찮은 그런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야 될 수밖에 없는데 강의라는 걸 구매하는 걸로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보자한테는 강의라는 그 제품이 매우 매우 적합한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이나 교재, 강의 통해서 가장 큰 애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 그런 산업이든 어떤 그런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초보자인 경우가 훨씬 많겠죠. 근데 중급자한테는 교재가 별로 필요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개발도 마찬가지고 그냥 구글로 치면 나오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더 전문가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그 사회적인 풀도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강의가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요. 그렇게 치면 강의라는 그 제품 자체는 시장이라는 걸 봤을 때 초보자한테 완전히 그냥 타겟팅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인 거죠. 이렇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약 접근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팔고자 하는 그런 서비스나 제품들이 누구한테 어떤 시장에 어떤 뭔가 그런 고객들에게 핏이 되는지, 고객이 어떤 레벨에 핏이 되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만약에 제품이 이제 어느 정도 나왔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핏을 맞춰봐야겠죠 또. 그러면 자가 진단을 이제 해야 될 거예요.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뭐 어디 쳐치면 안 나오실 거예요. 뭐 3핏 프레임워크라고 만들어놨는데 점수를 매겨보는 거죠. 내가 이거 제품을 잘 만들 수 있는지를. 그래서 이건 제가 정한 건데 전문성이 있거나 진정성이 있거나 영향력이 있거나 이 세 가지 기준에 부합을 하면 저는 좋은 제품이 나온다고 보는데요. 기준을 봤을 때 전문성이라고 보면 당연히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있는지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나한테 능력이 없다면 그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는지도 약간 그렇게 다른 식으로, 그러니까 소싱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전문성이 들어갈 수 있겠죠. 또 두 번째 진정성은 내가 이 문제, 그러니까 고객의 문제에 공감하는지인데, 실제로 공감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공감을 해야 그 사람의 그런 실제 문제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스토리텔링에도 굉장히 유리하고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아파봤으니까 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문제도 잘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성에도 저는 5점 만점의 점수를 매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로 영향력인데요. 영향력이 요즘에 저는 영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다들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이유는 이 역량을 갖고 있으면 뭐라도 뭔가 팔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에 유리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전 이 시대에는 영향력이 좀 더 높은 그런 가치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영향력은 10점 만점이라고 이제 정했는데, 그러면 이걸 자기가 자가 진단을 해봐서 전부 넘었을 때 10점 이상이면 난 시도해봐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10점이 안 돼? 그러면 조금 다른 제품이든 그런 시장을 노려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팁입니다. 이건 팁인데요. 내가 자가 진단을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근데 전문성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아니면 진정성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아직 잘 모르겠어. 그렇게 하면 저는 FAQ를 만들어 보라고 권해드리거든요. FAQ 뭐냐면 자주 묻는 질문이잖아요. 어떤 뭐 서비스든 제품 가면 자주 묻는 질문이 무조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있냐면 같은 질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강의를 이제 팔려고 하니까, 그럼 이 고객들이 어떤 질문을 갖고 있는지를 만약에 수집을 먼저 할 거예요. 저 같으면. 그리고 어떤 질문이 있는가 보면 아까 전에 미리 질문 주신 것처럼 처음에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질문 하나 수집을 했다고 치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달아보는 거죠. 답변의 분량은 사실 길면 길수록 좋아요. 근데 적어도 A4용지 한 장, 한 2,000자 이상 정도에 되는 답변을 쓸 수 있다라고 하면 괜찮은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30개 질문에 답을 하고 나면 A4용지 한 30장 정도, 뭐 분량은 한 6만 자에서 8만 자 정도가 나올 거니까, 그 정도 되고 나면 이제 웬만한 문제는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웬만한 이 내 고객의 문제는 내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준 전문가의 시각을 갖게 된다고 이제 믿고 30개 질문에 답변해 보시는 것, 그것 해보라고 저는 먼저 보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친구한테 물어보거나 관계없는 사람한테 이제 설문 돌리면 그거는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문제 진짜 겪고 있고 비슷한 사람들 모여 있는데 가서 거기서 뭐 어떤 질문 주고 있는지를 보는 게 저는 훨씬 좋다고 봐요. 그래서 주변에 친구한테 전화해서 혹시 뭐 이거 아이디어 어때? 라고 물어보는 분 많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랬을 때 좋은 답변을 구하는 건 확률이 좀 낮아요. 그래서 그냥 아예 관계없는 사람들한테 질문을 구하는 것이 저는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제품단의 제품 선정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인데, 일단 다시 한번 뭐 랩업을 해서 정리를 하면 될 놈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적은 리소스로 실행을 해야 된다. 그럼 좋은 제품에 대한 기준은 좋은 이익을 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처음에 접근해야 될 것은 제 고객이 아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그러니까 이미 판매되고 있는 것 중에 고치는 게 저는 유리하다고 본다는 것이고요. 이미 잘하는 사람들도 이제 시장을 가장 많이 크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삼아서 제품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얘기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고객을 이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왜 고객을 왜 만든다고 했냐면, 고객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없는 고객을 만들어라는 건 아니고 나의 고객을 만들으라는 얘기였어요. 다시 이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아이디어를 발견했다고 칠게요. 이제 내가 원하는 아이디어를 발견했다고 치면 이제 고객을 찾아야 돼요. 근데 제품을 먼저 만들면 저는 제품을 먼저 만들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리 제품을 만들지 않고도 알아볼 방법들을 이제 고안을 해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이디어 불패 법칙 내에 있는 그 글인데, 요즘 이렇게 해야지 실패를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이 되게 기억에 엄청 남아서 갖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 보통 우리는 이렇게 물어본대요. 만약에 이거 뭐 내가 이 컵을 만들면 이거 예쁘지 않아? 이거 살래?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좋은 답변을 받을 수 없고, 이제 반대로 너가 원하는 게 혹시 컵이야? 그럼 내가 만들게. 그러니까 아니면 너가 돈을 내면 내가 만들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바꿔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매우 낮아집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걸 이제 차례대로 설명 들어볼게요. 그럼 내 아이디어가 아까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내 아이디어 제품 만들기 전에 이제 피드백 요청해야 되겠죠? 진짜 필요한지 알아봐야 되니까. 그럼 누구한테 요청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보통 그런 기업에서는 뭐 ICP를 찾아라 그래요.
뭐 이상적인 고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고객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고객인지 찾으라고 하는데 이 밑에 설명드릴게요. 네. 설문하면 조금 아는 그 제대로 대답해주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여기 유명한 너무 인용이 많이 돼가지고 아마 다 아실 텐데 사람들한테 뭘 원하냐 물어봤으면 뭐 더 빠른 말을 더 빠른 말이 필요하다고 했을 것이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건지 뭔지 모른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고 그냥 관심이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만들지는 모르고 내가 팔고자 하는 것들 계속 얘기하면 당연히 관심이 없죠. 근데 이 사람 뭘 원하는지를 먼저 알고 나면 그 다음엔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누구를 찾아야 될지에 대해서 보면 저는 제가 이제 요즘에 본 건데, 요즘에 제가 나름대로 정의를 내린 건데, 루저를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좀 어감이 좀 강해가지고 저도 말을 실제로 할 땐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주인공을 찾는 거예요. 어떤 영화든 드라마든 주인공을 찾는데 초기 상태, 특히 그냥 루저 상태의 주인공을 찾는 게 전 첫 번째라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모든 주인공은 결국에는 성공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히어로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거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중간에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아니면 이 스파이더맨이라고 치면 이런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의 도움을 통해서 점점 성장을 하는 그런 그림들이 자연스럽게 그려지는데 우리의 고객들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보는 게 이 많은 그런 책들에서 나오는 그런 시각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조금 더 다르게 보는 거가 이제 루저를 찾아라라는 것이고, 루저는 뭐냐면 그냥 인생의 패배자 그건 절대 아니고요. 어떤 특정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문제가 너무 커서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매우 매우 고통스러운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찾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품의 목표는 현재 그런 불만족스러운 상태를 이제 미래에는 그냥 만족이 아니라 아예 대만족하는 그런 상태로 바꾸는 것까지가 우리 제품의 목표라고 이제 잡는다면 그러면 조금 더 심플해지거든요. 누구를 이제 찾아야 되는지. 그 밑에도 한번 연결지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건 스토리텔링의 구조인데 이걸 열심히 보시진 않아도 되는데 그냥 이런 내용이에요. 처음에는 힘들다가 어떤 특정 많은 역경들을 거치고 나서 그냥 결국에는 이제 성공한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이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루저를 찾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루저는 좋은 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우리 리소스도 없으니까 몇 명 딱 진짜 우리 거 살 사람들한테만 얘기를 해야지 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좋은 점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변화가 굉장히 극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지금 당장 되게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해결해주면 진짜 고마워해 줄 사람,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면 매우 가장 목마른 사람한테 내가 물을 줄 수 있는지를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변화가 극적이라는 점, 두 번째는 같은 제품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제품이 좋으면 당장 구매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만약에 너무 좋아, 아니 너무 좋다기보다 지금 너무 필요해. 그러면 당장 구매를 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럼에도 그 당장 구매를 하는 것을 떠나서 가장 비싸게도 구매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피드백도 되게 적극적으로 줘요. 자기 문제를 당장 해결해 줄 그런 제품을 찾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저는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거 사세요를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팔아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제품이 뭐 어디서 찾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제품이든 이런 고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초점을 가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루저라고 표현이 조금 좀 과격해가지고 뭔가 그런 다른 저도 대체제를 좀 찾고 싶긴 해요. 근데 여튼 좀 극적인 갭이 있는 사람을 찾아라는 그런 얘기고요. 제가 같은 예시를 한번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이 인생책이다. 내가 이 책을 읽고 뭐 1억을 벌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똑같은 책을 읽어도 사실 별 그런 감흥도 없고 결과치도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그 사람들이 잘못됐고 나쁘고 그런 건 아닌 것처럼 그냥 그런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 일요일의 귀한 시간을 1시간 정도 투자를 해서 저한테 어떤 얘기를 들으러 오셨으니까 그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효용이 있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의 제품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저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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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찾냐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정답이 좀 있어요. 이거 저는 굉장히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뭐냐면 고객한테 물어보거든요. 설문이든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든 둘 중에 아무거나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적혀져 있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의견은 0점이에요. 무엇이든 0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상관없이 0점. 그리고 격려나 비난 다 0점. 그리고 여기 다 0점. 뭐 회사 그만두지 말고 해봐 0점. 그리고 다 0점인데 이제 점수가 시작되는 부분이 첫 번째는 이메일 주소거든요. 그러니까 내 어떤 뭔가 이 PDF를 받고 싶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내 정보를 주면서도 내가 이걸 얻고 싶다라는 의사 표현이기 때문에 거기는 1점을 줘요. 그리고 두 번째 전화번호는 뭐 조금 더 약간 깊은 정보니까 10점, 뭐 시간에 30점, 현금을 냈다 50점,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기는 거죠. 이게 사실 점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내 진짜 고객이 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한테도 뭔가 걸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설문이 뭔가 설문 한번 시간 내서 해주세요. 뭐 이걸 해드리면 스타벅스 쿠폰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진짜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적어도 이메일 주소를 받는다든가 가장 좋은 건 돈을 먼저 받는 것. 네, 그게 제일 좋은 그런 지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향해서 고객의 정보를 수집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보고요. 이제 예시로 제가 했던 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달에 사이드 프로젝트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이제 10만 원에 오픈합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18분이 그냥 당일에 계좌 이체를 해줬어요. 저도 이 경험이 좀 재밌기도 하고 좀 놀라기도 했거든요. 저를 뭐를 믿고 샀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긴 해서 이제 여러 방면으로 물어봤는데 나중엔 답변을 결국에 얻을 수 있었죠. 근데 이 경험이 뭐냐면 결국에는 결제 시스템이 부족하거나 뭐 디자인이 예쁘지 않아서라고 해도 살 사람은 산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살 사람이라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살 사람이라는 아까 살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하면 돼요. 근데 진짜 이제 고객의 소리를 발견하는 것 중에서 잘못된 방향들이 몇 가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객을 만들었죠. 고객을 이런 기준에 의해서 고객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제 세 번째는 고객한테 사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저는 핵심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도 잘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랜딩 페이지만 뭔가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구매를 요청하는 모든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랜딩 페이지 어떻게 만드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좋은 제품을 진짜 짜잔하고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좋지만 시간이나 돈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어떤 특정 제품은 그런 그런 형 같은 거, 금형 같은 거 떠야 되는 제품인 경우에는 진짜로 한 3, 4천만 원 이상. 그리고 제가 만든 제품들도 웹 제품이었지만 몇 천만 원을 썼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실패했을 때 좀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여튼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런 실패를 막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페이크 도어 기법입니다. 가짜 문 기법이라고 불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디어 불패 법칙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책은 모든 사람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이든 무엇이든 뭐를 하는 사람들이. 하여튼 그렇고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가짜 문 법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들어볼게요. 이 예시가 있는데 어떤 고객이 이 사람한테 와서 뉴욕에 본인이 이제 그런 고서적을 판매하는 서점을 만들고 싶다는 얘기를 했대요. 근데 뉴욕에 당연히 땅값이 비싸니까 매장을 내려면 엄청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알고 싶다는 거였죠.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했냐면 어떤 그냥 벽에다가 그 앤틱한 그런 문을 하나 사서 문짝을 달아놨대요. 그냥 벽에다 아무것도 없는 벽에다가. 그럼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몇 명이 이 앞을 지나가고 몇 명이 문을 두드리는지를 보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에 장치를 걸어놓은 거는 이거였어요. 가짜 문을 걸고 여기 들어오려면 문을 똑똑해달라라는 팻말을 걸어두는 것뿐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걸어둔 다음에 2주 정도 아마 데이터를 수집을 했을 거예요. 뭐 데이터 수집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서서 멀리서 보는 거죠. 몇 명 지나가는지를. 그리고 그렇고 이제 데이터를 확보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어떤 데이터를 수집했냐 하면 문 앞을 지나가는 그 유동인구를 봤을 것이고, 그리고 안내판을 읽어보는 사람, 그리고 노크를 실제로 하는 사람이랑 뭐 문을 이렇게 열어보려고 시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숫자를 하나하나 그냥 다 세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한 2주, 3주 뭐 자기가 원하는 그런 기간 동안 하고 나면 여기 실제로 얼마나 사람들이 오는지 들어오려고 하는지 관심 있는지를 되게 명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페이크 도어 기법이라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IT 스타트업은 이 페이크 도어 기법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크 도어 기법을 사용을 하면 이제 실패를 줄이는 게 저는 가장 크다고 봐요. 안 해도 되는 것들을 막는 건 거죠. 보통 우리의 실패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봐요. 이제 하면 안 되는 일을 했을 때 이거는 실제로의 손해죠. 레알로 손해라고 보는데, 네, 비트코인 사지 말았어야 됐는데 막 떨어졌을 때 뭐 투자에 실패했다라는 거는 이제 후회가 되는 걸 실패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하면 대박이었는데 안 했을 때 이건 뭐 미지의 손해라고 봤을 때 똑같이 사실 비트코인 그때 샀어야 됐는데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손해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예시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둘 다 커다란 손해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그냥 고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가짜문 기법은 실패를 굉장히 극적으로 이제 줄일 수 있다는 것에서 매우 매우 유용한 것이고,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것에도 좋은데 저는 실패 줄이는 거가 매우 훨씬 더 좀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방법, 그러니까 그런 효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시를 몇 개 들어볼게요. 이것도 다 책에 나온 예시거든요. 이제 하루 지난 스시를 판매하고 싶었대요. 어떤 대학생들이. 왜냐하면 스시가 비싸니까. 하루 지난, 근데 한 이틀 정도만 지나도 사실 스시는 폐기를 해야 되는데 하루 정도 지나면 그래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살 건지 말 건지를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일반 스시, 그냥 그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스시를 사서 스티커만 이렇게 붙여서 어디에 매대에 놓았대요. 이제 세컨데이 스시라고 해서 붙여놓고 이제 50% 할인을 합니다. 라고 적어 놓은 거였는데 실제로는 안 샀다고 합니다. 이제 가난한 대학생들이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아무도 안 샀다고 했나? 아마 그러니까 안 팔렸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의 가설은 스시는 먹고 싶은데 돈이 없는 친구들은 세컨데이 살 것이다라고 했지만 사지 않았다는 것이었고요. 되게 영리하게 바로바로 실험을 해서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음성인식 컴퓨터인데 이 이미지는 다른 거예요. 예전에 IBM에서 이걸 만들고 싶었대요. 왜냐하면 1070년도인지 60년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 컴퓨터가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상황이 뭐였냐면 타자를 칠 수 있는 사람이 소수였고 타자 치는 그런 자격증이 이제 필요해진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너무 유용하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타자를 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마이크를 통해서 명령을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뭔가를 해주는 그런 제품을 만들 거야 라고 IBM에서 팀을 구축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도 사실 이제 말려고 하는 이제 GPT로부터 되려고 말려고 하는 그런 기술인데 한 4, 50년 전에는 당연히 안 됐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 돈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떻게 실패하지 않을 그런 방법을 알아볼 수 있을까라는 걸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렇게 했대요. 그냥 컴퓨터 갖다 놓고 마이크를 갖다 놓는 거예요. 이 타자기를 빼고 키보드를 빼고 그런 다음에 말해보라고 하고 말을 하면 위에 이제 타이핑이 찍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근데 대신 그 칸막이를 막아놓고 뒤에서 사람이 이제 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제 컴퓨터가 자동으로 쳐주는 것처럼. 근데 지금도 이제 GPT가 나왔으니까 이제 활용도가 높아졌는데 당시에는 더 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고 내가 말하는 게 여기 음성 인식이 되네라는 정도는 알 수 있었지만 실제로 그 제품을 구매한 사람은 아예 없었던 거죠.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걸 아마 500달러인가? 600달러만 들여서 이 제품의 시장성이 없다는 것을 검증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뭐 제가 가늠할 수는 없지만 뭐 몇백억 정도를 아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설을 빠르게 설정하고 뭔가 증명을 하는 데까지 이 페이크 도어 기법은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이 때문에 이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크 도어 그 기법을 사용을 할 때 반드시 같이 해야 될 게 이제 가설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이제 XYZ 가설이라고 해서 이 가설은 뭐냐면 적어도 X%의 이제 Y는 Z 할 것이다. 이런 가설인데
이 가설 세우고 안 세우고 자체가 그냥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세우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그 수치가 구체적으로 나올수록 무조건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로 들면 이런 거죠. 아까 스시를 예로 들면 이제 배고픈 상태에 있는 20대 대학생 중에 5%는 이제 하루 지난 세컨데이 스시를 살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워두는 거예요. 근데 이게 5%는 뭐고 배고프다는 기준은 뭐냐 뭐 이런 거 당연히 감이죠. 없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최대한 그냥 숫자가 나오는 정도로만 해서 만약에 5% 했는데 10%될 수도 있고, 그냥 그때 이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바꿔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설을 세운다는 것 자체에 집중을 하신 다음에 어떤 뭔가 작은 테스트를 할 때라도 이제 이런 가설들을 세워 나가면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다라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랜딩 페이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거 아직 너무 저도 이거 공개할까 말까 지금 부끄럽거든요. 근데 그냥 이게 좋은 예시인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사이드 프로젝트 챌린지라는 것을 이제 한 달에 10만 원을 받고 판매를 했어요. 근데 18분이 샀는데 어떻게 준비를 했길래 뭐 샀는지를 말씀드리려고 이제 가지고 왔거든요. 일단 제품은 뭐였냐면 한 달 동안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 하나를 이제 오픈할 수 있게 도와드린다라고 적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언제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의 제품을 가장 잘 활용해서 어떤 성공 사례를 만들 수 있을 때까지 며칠 정도 걸리는지 주기를 정하는 것도 초반에는 좀 해둬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냥 물을 판다라고 했을 때도 지금 당장 먹을 것이냐 아니면 적어도 뭐 2주 안에 이 물에 대한 효용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정도는 가설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판매를 하실 때 고객이 며칠 정도 지났을 때 이걸 우리가 의도했던 그런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지 그거를 꼭 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떻게 전달했냐면 그냥 탈리라는 설문 폼이 있거든요. 그냥 구글 독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글 독스 같은 곳에 제가 그냥 이렇게 글을 줄줄줄줄 적었어요. 뭐 사이드 프로젝트 챌린지는 뭐고, 뭐 제가 뭐 판매를 하려고 하는 건 이런 곳입니다라는 걸 줄줄줄 적고, 여기 적은 건 진짜 언제 시작하는지랑 어떤 내용으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것인지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냥 저를 아는 사람도 사실 아니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18분이 진짜 그날 바로 결제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되게 놀랐어요. 근데 제가 다시 이제 물어보고 알아보다 보니까 제 강의를 구매한 이유가 무엇이냐 봤을 때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 한번 이런 식으로 웨비나를 해서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강의 형태의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었고 제가 준비를 그래도 꽤 열심히 한다. 그냥 사기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약간 그런 이미지 때문에 구매를 하신 것 같아요. 가격이 저렴한 것도 당연히 한몫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도 팔릴 제품은 팔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그럼 어떤 그런 과정을 그 내용에 담았는지를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이제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고 뭐 몇 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해봤다라는 걸 얘기를 했고 제가 어떤 그런 강의 형태가 어떤 식인지를 이제 유튜브 링크를 이제 첨부를 해서 이제 했던 거였죠. 그리고 이제 이 문제라고 해야 될까? 고객의 문제를 이 사람이 먼저 경험해봤고 같은 아픔을 겪고 있다. 라는 것을 전달하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좀 친해져야 되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이랑. 그래서 이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공감을 사는 게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사기는 아닌 것 같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이제 볼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저는 그냥 바로 뭔가 솔루션 같은 것들을 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지금 안 사면 손해일 것 같은 그런 혜택을 제시를 하는 거죠, 바로. 어, 이거 어떻게 했냐면 저는 가격은 10만 원이고 매주 정해진 시간에 정기 강의라고 Q&A를 한다. 그리고 이 Q&A는 영상으로 모두 제공을 해드리고 1대1 미팅 통해서 제가 계속 그런 페이스메이커 역할이나 그런 질문들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라고 했고 앞으로 이제 계속 이걸 업데이트 해 나갈 건데 이 강의 업데이트 되는 것도 그냥 계속해서 제공을 해드리겠다. 그리고 사이드 프로젝트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 오셔가지고 다른 그런 정보들도 얻어가시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실제로. 저는 굉장히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튼 그래서 저렴하다고 인식을 해주셨는지 저의 제품을 이제 몇 명이 구매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게 지금 안 사면 손해일 것 같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사도록 사실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은데 저는 사실 이걸 잘 못해요. 지금이 가장 뭐 저렴합니다. 이런 말 적긴 했는데 아직은 조금 더 뭔가 제가 자신감이 생길 때 그런 말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팝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지금 사야 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이제 문제도 알고 이 사람이 공감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뭐 그래 그럼에도 이걸 구매해야 되는 왜 나한테 구매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이 진정성에 대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는 이 강의 통해서 이렇게 싸게 팔아가지고 왜 이렇게 싸게 파냐라는 것도 사실 저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부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좋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싸게 파는 이유는 이 과정 자체가 저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이고 결국에는 저는 이 강의를 더 이제 좋은 가치를 담아서 비싸게 판매를 하고 싶은데 지금 초기는 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페잉을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1대1 미팅을 통해서 메꾸겠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나한테도 이득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매 허들 제거하는 거 이건 진짜 최후의 구매 허들을 제거하는 것인데 100% 환불을 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요즘에 모든 사람이 환불시켜주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저는 마인드셋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객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 환불을 해주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그냥 무조건 환불해 드립니다 아니고 당연히 문제를 해결해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환불 요청을 주시면 좋고 라고 해서 실제로 한 분은 참여를 못 해가지고 환불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몇몇 분은 참여를 못 하시는데 이제 다음 기수로 전환할 수 있냐 해서 다음 기수로 전환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걸 내가 돈을 날리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이제 제거해 드리는 것, 그런 의심을 하나까지 제거해 드리는 것, 그것까지 통해서 이제 구매를 이끌어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시도했던 건 진짜 어떻게 보면 사이드에 아주 그냥 얕은 수준의 사이드를 시도를 해본 것인데 거기서 저는 이제 기회를 봐서 더 이제 이걸 디벨롭 시키려고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이 세션도 마련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거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사실 저도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제 제품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이 제품을 사는 사람이 있는지를 빠르게 보는 것이 이 모든 방금 1, 2, 3 그 단계의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까지 별로 별게 없는데 제품이 팔린다라고 하면 이거는 제대로 된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팔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제품 품질을 높이거나 아니면 마케팅 통해서 더 많은 사람한테 뿌리거나 아니면 이제 원가를 절감하는 방식으로 이 세 가지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 세 가지만 하면 그 다음에는 제품이 계속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휠을 계속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 이 제품 사는 사람이 있는 거 발견하는 거 여기까지만 하면 일단은 1단계 통과라고 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좀 아주 고질적이지만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사기를 본의 아니게 칠 수도 있거든요. 애초에 사기 치려고 한 사람도 당연히 있겠지만 본의 아니게 사기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뭐 환불을 안 하니까 괜찮지 않냐 이렇게 그냥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속으로 만약에 한두 명, 그러니까 한 5명 구매했으면 좋겠어. 근데 실제로 2명밖에 안 샀어. 그래서 나한테는 이거 제품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좀 그만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그럼에도 이 사람들한테 최대한의 가치를 준다는 마음으로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불만족하는 그런 신호가 있으면 당연히 환불을 해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거 본인의 의지도 있어야 되지만 그 정책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크 도어 기법을 쓴다, 가짜로 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볍게 접근을 하면 나중에 못 메꾸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실제로 봤는데 그런 거예요. 외주를 받을 수 있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디자인 외주를 한 1,000만 원치 받았는데 내가 외주를 메꿀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송까지는 아닌데 아마 소송 직전까지 갔나? 아마 그 정도까지 피해를 입힌 것으로 입힌 사람을 본 적이 있거든요. 엄청 힘들었어요, 본인도. 처음에 1,000만 원치가 팔려서 되게 좋아했는데 나중에 그걸 메꿀 수가 없었던 거죠. 여튼 그래서 이제 뭐 윤리적이든 법적인 선 같은 것들은 본인이 이제 그거 지키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
근데 대신 이제 이 제품 사는 것까지는 이제 내가 어떻게든 봐야 되니까 조금의 뭔가 과감한 시도들을 한다. 이제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그럼에도 이제 고객을 먼저 확보하면 실패를 진짜 거의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패를 안 한다는 건 어렵지만 실패 확률을 매우 줄일 수 있고 비용을 진짜 매우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것을 매우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제가 너무 오버 많이 했지만 이제 마지막 그래도 준비한 게 있으니까 끝까지 할게요. 이 마인드셋인데 이거 마인드셋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줄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준비를 누구나 완벽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뭔가 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연습을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뭐냐면 절대 완벽하게 안 한다라는, 그러니까 무조건 대충 한다. 약간 이런 마인드셋을 일부러 가지려고 해요. 이게 양날의 검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한테 저에게도 가장 큰 리소스, 가장 큰 자원은 시간인데 시간을 아끼는 방법은 무조건 대충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시간을 무한정으로 쓰게 돼요. 뭘 조금 더 잘 만들고 싶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무조건 완벽하게 안 한다라는 마인드를 오히려 먹는 것도 훨씬 좋은 때가 있거든요. 그런 기준을 만들어 보는 것을 저는 진짜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무조건 좋아지거든요. 저도 지금 이 발표가 정말 100%, 120% 만족하냐라고 하면 당연히 아닐 건데, 그럼에도 한번 해본다라는 것, 그리고 제가 준비한 제품을 릴리즈 시켜본다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절대 완벽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거 판매를 할 때도 저도 IT 그런 일들을 꽤 해봤기 때문에 적어도 카드 결제 받아야 되지 않나?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라도 저거 달아야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해서 계속 미뤄졌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했죠. 그냥 계좌를 썼어요. 계좌를 쓰니까 결제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거에서 좀 놀랐습니다. 그 카드가 있으면 결제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게 되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거 실제이기도 하고. 근데 필요하면 삽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준비를 좀 덜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홈페이지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홈페이지 저 만들긴 했거든요. 근데 실제 홈페이지 쓰진 않았어요. 그냥 탈리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하나로 그냥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빠르게 시도하는 게 무조건 남는 거라고 보고, 네, 절대 완벽하게 하지 마시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조금 비슷한 맥락인데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몰라서 팔로우부터 모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팔로우 1000명 만들기를 먼저 하는데 어렵지 않거든요, 이거. 한 달이면, 길어도 한 달 반이면 진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판매할 게 없으면 그 팔로워 만든 계정이 진짜 아무런 쓸모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이 없으면 또 어떠한 마케팅도 사실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무조건 매대에 올라갈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런 페이크 도어를 만든다고 해도 그거는 어느 정도의 예정된 제품이 있다는 거니까 그것부터 하시고 조금 더 그런 뭔가 고객을 더 많이 끌고 오기 위해서 그 다음에 SNS를 만들든 뉴스레터를 쓰든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팔로워 1000명 만든 계정만 몇 개 만들고 끝나요. 제가 그런 게 몇 개가 있거든요. 1000개 만든 게. 1000명 만든 게. 근데 그걸 쓰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품이 없으니까. 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이것도 좀 이어지는 건데 잠재 고객을 많이 모아야 되지 않냐 하는데 저는 이것도 조금 안 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래서 반대로 대부분의 고객을 진짜 이를 악물고 다 거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고객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일단 고객을 많이 모으고 그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실제로 고객인 사람들의 정의를 하고 나면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뭐냐면 돈을 내는 사람만 나의 고객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저의 강의를 들으러 와주신 분들만 고객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만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제가 만약에 오늘 신청을 해주셨지만 안 오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더 잘해드리지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영상을 녹화해서 편집을 해서 어떻게 드리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볼지는 안 볼지 모르겠고 더 많이 보겠으면 좋겠는데 메일을 몇 개 더 보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쪽으로 계속 에너지를 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재 고객 절대 많이 모으지 마시고 대부분의 고객을 다 이제 거절하고 저한테 오시는 분 아니면 저한테 돈을 내는 사람만 그 사람한테만 서비스 제공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객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광고를 돌리면 됩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광고 하루에 10,000원씩 일주일 돌리면 그래도 한 몇천 명한테 노출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때 보는 데이터 통해서 보면 돼요. 그걸 그렇게 하는 게 시간을 훨씬 아끼고 돈도 아끼는 방법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오픈 채팅방 요즘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이런 막 2,000명, 3,000명, 4,000명 정도까지는 뿌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뿌린다라고 보고 무료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근데 대신 그 뭐 광고를 뿌렸는데 클릭이 안 일어난다. 라고 보면 후킹 멘트가 별로일 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이제 뽑아내야겠죠. 클릭이 안 일어나면 후킹이 별로구나라고 이해하면 되고, 이제 클릭은 몇 개 일어난 것 같아. 근데 뭐 구매 전환이 안 됐어. 이메일 주소를 남기지 않았어. 내가 원하는 행동을 고객이 하지 않았어라고 하면 그때는 상세 페이지가 별로거나 제품 별로거나 뭐 그런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부터는 보는 거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뭐 거창한 데이터가 아니라 클릭이 일어나는지, 뭐 이 다음에 뭐가 있는지, 내가 의도한 그런 행동을 고객이 하는지 안 하는지 정도만 볼 수 있으면 되는데, 이걸 안 보면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광고를 하더라도 클릭률 정도는 볼 수 있는 정도만 세팅을 하면 이제 웬만한 데이터는 그냥 이거로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보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 메시미들이라는 책에 있는 어떤 그런 개념들인데, 어떤 아무리 성공한 그런 뭐 기업들이라도 중간에 매우 매우 뭔가 복잡한 그런 실패 과정들이 다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약간 위로가 되는 그런 책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처럼 사실 한 방에 성공하는 거 당연히 없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걸 보는 건데 결국에는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과정 통해서 우리가 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한 방에 잘 될 거라는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안 됐다고 조급해하지도 마시고, 그냥 우리가 하는 대로 끝까지 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뭔가 메시미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나면 좀 장애물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조금 생기거든요. 저는 마인드셋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어떤 뭐 투자자든 뭐 주변의 친구든 나한테 조언해 주는 사람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에어팟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나 이것보다 에어팟 만들어 팔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상한 생각을 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 야, 너는 그걸 안 해봤지 않냐, 넌 그 기술이 없지 않냐, 뭐 에어팟을 뭐 이어폰이라도 만들어 본 적이 있냐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비난이 아니라 열받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하면 그럼 이어폰을 만들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들었을 때 이걸 그냥 어떻게 풀면 되는지를 열심히 듣고 풀고 나면 결국에는 저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떤 안 좋은 피드백이라든가 뭔가 부정적 피드백을 들었을 때 이걸 그냥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좀 풀린다고 보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을 해 나가는 게 우리가 뭔가 성공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도 지금 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돈이 왜 없다고 느끼냐면, 제가 만들고 싶은 제품이 있어요. 그 IT 제품인데 그 제품을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투자를 받으려고 했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투자 시기가 안 좋기도 하고 투자를 못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먼저 벌기로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시도를 하는 건데, 저도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 그러면 돈을 벌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마인드셋을 하는 거죠.